일본에서 성상납 요구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들 중에서 최근엔가요? 후지티비 쪽에서 조직적으로 회사에서 부하 여직원들한테 성상납을 요구하고 그것에 또 응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회문제가 돼서 모두 다 사퇴하고 뭐 사과하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회사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면 전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직장에 있는 윗사람들이 성상납을 요구하면 아마 다들 신고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저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쉽게 굴종하는 또는 복종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집단주의 사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을. 근데 이 집단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꼽으라 그러면 이즈메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에서의 따돌림. 그래서 이 집단의 압력 요구에 굉장히 취약하다. 설사 그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가 부당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든가 또는 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 저항을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로 인제 '아유 들어줘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회사 같은 조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요구를 집단의 요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해서 응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만약에 한국 같으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뭐 많이 저항하는 쪽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집단의 압력이나 요구가 부당하다. 즉 뭐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든가 내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느끼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저항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집단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인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단이.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집단이 정말 좋은 곳이고 좋은 존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지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거대한 힘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설사 윗사람의 요구이든 이게 집단의 요구이든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면 저항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회사 내에서의 인제 성상납 사건 같은 것으로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전에 군대 같으면 일본 군국주의 군대 같으면 그 끔찍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체계 위에서 아래를 막 괴롭히고 혼내주는 그런 문화로도 발현이 됐었죠. 일본 여성들을 성개방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여성이 결혼을 해도 자기 성을 유지합니다, 일단. 일본은 자기 성을 버리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을 버려요. 그래서 남자 성을 따르죠. 이것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인 과거의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을 거의 가축이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서양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아내를 재산으로 간주하더라고요, 재판할 때 서양에서. 그래서 재산권 침해예요. 그 아내를 가서 막 예를 들어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성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 남성의 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서양에도 있었지만 일본도 약간 유사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대상 혹은 도구 뭐 아니면 재산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일본에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여성을 뭐 성적으로 너는 요구를 들어줘야지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고게 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있는 속에서 1945 년도에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패전국가가 되죠. 이때 일본 정부가 미군을 위해서 군대 위안부를 모집하거든요. 근데 이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일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걸 알려준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여성들은 그런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위안부 노릇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이후에 인제 정부가 공인 매춘부로서 관리를 하는 이런 흑역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쪼끔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와 결혼해도 여자가 성을 안 바꾸죠. 바꾸란 강요도 없죠.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남녀 평등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봤을 때. 근데 언제부터 남녀가 이게 좀 차별 문화가 생기냐면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여성들을 좀 차별하는 문화가 생겨요, 한국도. 하지만 서양이나 일본처럼 여성을 어떤 성적 도구나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한국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 여성들이 좀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 이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해 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일부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전이 거의 없었던 나라고요. 가장 최근에 와서 뭐 한국 전쟁 정도가 내전이고 그렇지 않고 그전으로 들어가면 내전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일본은 사실 건국 이후부터 메이지 유신 전까지 끊임없는 내전을 벌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전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정조를 너무 강하게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이 남녀 대비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좀 너그럽게 대하는 분위기 이런 게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유교의 영향도 한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과 중국을 꼽을 수 있고, 일본은 유교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여전히 불교 쪽이 더 많습니다. 토속 신앙하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이 성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본의 이런 어떤 성계방 문화도 좀 타격을 받았겠지만 한국보다 덜한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유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꽤나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절제되는, 억제되는 쪽이었다면 일본은 그런 문화의 영향도 좀 적다. 그런 점에서 한국보다는 성적으로 좀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